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나라 전통적용 공간인 연못에 삼신산을 상징하는 섬을 꾸며 신선사상을 표현했습니다. 삼신산을 상징하는 섬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삼신산 하면 방지나 혹은 연못에 산이 아니라 섬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섬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섬에 있는 산이 신선이 사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이 섬에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복례방장영주예요. 이거는 신선이 사는 산의 이름으로 이제 중국 고서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실제 산 이름도 뭐 이런 산 이름이 있습니다. 영주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신선사상을 표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닌 것은 방지죠. 방지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렇게 네모난 연못을 우리는 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원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례방장영주 세 개 이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번. 옥상 정원에서 조경 면적은 전체 면적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의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체 조경 면적의 옥상 정원의 조경 면적은 3분의 1을 넘지 않고요. 여기 조경 면적의 그러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옥상의 면적에서는 3분의 2만 조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법적인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얼만큼은 해라 조경 면적이 나옵니다. 조경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봅시다. 100이라고 보면 우리는 옥상 정원을 얼만큼 할 수 있냐면 그 조경 면적의 반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하려면 옥상 조경은 50제곱미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0제곱을 할 건데, 옥상이 예를 들어서 150이에요. 150이면 우리는 여기 150을 다 전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3분의 2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경 공사를 옥상에 여기다가 100을 하면 100을 다 인정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전체 면적 100을 다 100%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는 우리가 3분의 2를 하면은 6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밖에 시공을 할 수 없고 60으로 면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 정도만 인정을 해주니까 여기는 우리가 면적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하로 하고, 실제 옥상 정원의 3분의 2 이하로 하고 전체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옥상 조경을 넓게 한다고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면적을 딱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수목 이식 후 수감 보호용 자재로 부피가 가장 적고 운반이 용이하며 도시 미관 조성에 적합한 재료는, 자, 지피나 새끼나 거적이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수감 보호용으로. 하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부피도 적고 운반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작업하기 좋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녹화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작업하기 편하고 부피도 적고, 당연히 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피나 새끼나 거적으로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뭐 까실까실하게 바람에 날린다거나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용이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집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수급이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내도 파괴되는 현상. 요게 지금 설명이 그 재료의 특성이나 그 성질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강성은 물체가 외력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강하다, 우리 알죠? 강하다,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잡아당기는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전성은 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 있잖아요. 금을 굉장히 얇게 필 수 있죠. 그래갖고 종이보다 얇게 해가지고 금박 왜 여기 입힐 때 보면 완전히 하늘하늘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전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길게 가늘고 길게 늘릴 수 있죠. 그 알루미늄 호일 만드니까 그것도 전성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취성은 유리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유리는 그러니까 강도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외력에 얘는 완전히 막 확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구 변형하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을 우리는 그래서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요즘에 뭐 강도가 되게 높은 유리도 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유리를 상상하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리를 상상하면서 취성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주민 참가 단계에서 시민 권력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민 참가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처음에 비참가 단계에서 조금 발전하면 형식적인 참가 단계가 되고요. 그게 조금 심화되면 시민 권력의 단계가 됩니다. 시민 권력의 단계는 파트너십 권한 위양, 그다음에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화는 여기 보시면 형식적인 참가 단계에 해당하는 주민 참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농약 살포가 어려운 지역의 솔잎 혹파리 방지에 사용되는 농약 사용 방법은, 자, 이제 전제가 일단은 솔잎 혹파리 방제고요. 그 다음에 살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솔잎 혹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사람이 많이 자주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여기서 왜 답이 수간주사냐면 사실은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훈증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무주사가 사실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단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구멍을 뚫고 수간주사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확실합니다. 나무주사가 제일 확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방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수간주사법입니다. 시공이 4대 목표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공을 할 때 우리는 목표를 두고 합니다. 품질은 좋게, 원가는 싸게, 공정은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하되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시공의 4대 목표고요. 관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8번. 인간이나 기계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단위 수량당 소요하는 노력과 품질을 수당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품셈이라고 합니다. 수로 표현한 겁니다. 할증은 금방 여기 설명 보시면 재료의 손실을 미리 감안해서 실제 양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거를 우리 할증이라고 하고요. 견적은 조경공사에 필요한 총 금액을 비용을 계산한 것을 우리는 견적이라고 하고, 내역은 이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같은 것들을 계산해 놓은 서류들을 우리는 내역서라고 하죠. 지금 설명한 것은 품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9번.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천 측량, 항만 측량 이렇게 나누고요. 방법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측량 기능사나 이런 데서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조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가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윤상 걸음주기 12 위치로 가장 바른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간 내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전면십이라고 하고요. 수간 내부입니다. 다 똑같아요. 수간 내부입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주는 거를 윤상십이, 이렇게 방사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를 방사상,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거를 대상십이라고 하는데, 수간 라인 안에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 수종으로 맞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수종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월에 핀대요. 꽃이 핀대요. 그 다음에 일종일속이 포인트입니다.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열매의 특징이 부채를 닮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시험 문제로 만나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미선나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물풀의 나무가인데 개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잎만 보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미선나무인지. 근데 흰 개나리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흰색이에요. 근데 열매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납작하게 여기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딱 열매가 연그렀을 때는 그러니까 새끼 손톱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서 1, 2cm 정도밖에 안 돼서 잘 안 보이고 연두색이었다가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흰 개나리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12번. 감법 혼합해서 빨강과 노랑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가? 자, 감법은 감자 들어서 가감, 빠진다, 뭐 명도가 떨어진다, 혹은 물감을 섞은 걸 감법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빨강과 노랑을 섞었을 때는 뭐가 되냐? 여기 보면 YR이 됩니다. 우리 YR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황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한 글자씩 돼 있는 것들을 먼저 쓰고 그 사이사이에 이 두 글자를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황이라 그러면 다 알죠. 빨강 노랑 하면 주황인 거 다 알죠. 근데 그 주황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저자와 책 제목을 잘못 짝지은 것은 일본의 정원서 작전기는 귤중강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창국사라는 사람은 그 선정원을 하거나 조경가로, 그러니까 스님이기는 한데 조경가로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그 이후에 작전기 이후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4번 조경가와 주장했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영국 조경을 공부할 때 조경사에서 그때는 이제 조경가가 많이 나와서 조경가의 이름과 그 사람이 추구했던 바,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디에 그 기법을 적용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짝을 지어서 공부를 좀 하시라 그랬어요. 브릿지맨은 스토어원, 윌리엄 켄트는 직선을 싫어한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브릿지맨은 계속 하하기법, 스토우 정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그거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15번.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직선은 우리가 색깔도 느낌적인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우리가 있다면 선도 어떤 느낌을 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선은 약간 좀 엄숙한 느낌 혹은 남성적인 느낌, 특히 수직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은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선은 이번에 남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번. 일반 토양의 세제곱미터당 무게는,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위 중량의 무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이면 1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봤을 때 무게가 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흙에 따라서도 이 단위 중량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모래의 건조 상태에서는 이 정도, 자갈, 그 다음에 보통의 점질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제곱미터당 1000kg가 넘는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제가 이거를 복원한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1000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1500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1200으로 제가 예시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 세제곱미터당 우리가 무게가 1000kg 정도가 된다라는 거, 1000kg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피보다 단위 중량이 조금 더 많이 나간다. 이거는 비중하고 밀도하고의 관련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자, 17번. 다음 중 난지형 잔디는 무엇인가? 자, 난지형은 한국 잔디, 그 다음에
한지형은 서양 잔디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지형 잔디는 그런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의 이름이 서양 잔디인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버뮤다 그라스만 난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덜 힘들겠죠. 네. 자, 18번. 축척이 1대 500, 그러니까 500분의 1의 도면에서 10제곱미터는 1000분의 1 도면일 때 몇 제곱미터인가? 이제 확대된 거예요. 확대됐는데, 자, 보시면 2배가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제곱미터를 우리는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로 풀어서 합니다. 저는 2 곱하기 5로 해서 10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1 곱하기 10으로 해서 10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부피, 그러니까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가로, 세로로 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2 곱하기 5로 풀어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1 곱하기 1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얘를 2배로 뻥을 튀겼으니 4 곱하기 10으로 해서 저는 40으로 구한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1 곱하기 10으로 했으면 1 곱하기 40으로 해서 40으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2배라 그랬으니까 20, 얘는 2가 되겠죠. 그래, 죄송합니다. 2 곱하기 20이 되겠죠. 2배로 했으니까 2 곱하기 20이 돼서 4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거는 면적을 내가 뭐 배수에 따라서 혹은 축적에 따라서 계산을 할 때는 면적이 나오면 가로, 세로로 풀어서 계산한다는 개념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는 엔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여름에 연보라꽃과 초록의 잎을, 가을에는 검은 열매, 백합과 지피식물은.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 연보라꽃이 피는 것을 찾아보세요. 연보라 피는 곳. 잘 못 찾으시는 경우 있는데, 칡이 자주색입니다. 근데, 약간 보랏빛 색이 되겠죠. 그런데, 가을에 검은 열매래요. 가을에 검은 열매가 나는 거는 맹문동입니다. 우리 부추 아시죠? 부추처럼 막 이렇게 잎이 돼 있어요. 근데, 여름에 꽃대가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제 부추처럼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꽃대가 이렇게 하나 딱 올라와서 이렇게 보라색 열매가 피어요. 보라색 꽃이 피어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주렁주렁 까만 열매가 다닥다닥 붙죠. 그렇게 생긴 게 바로 맹문동입니다. 또 하나 힌트는 지피식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 찾아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건 다 모르겠고 지피식물만 알아도 맹문동이라는 거를 우리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목이나 초하루나 뭐든 특징을 여러 개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확실한 것만 기억하셔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20번 생리적 산성 비료는, 우리 비료는 생리적인 것이 있고 화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 화학적인 거는 그 재료 자체가 그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얘기하는 거고, 생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물이 비료 성분을 흡수한 후에 그 일부가 남아서 토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비료 자체는 중성이거나 알칼리성일 수 있지만 얘가 비료 성분을 흡수하고 나머지가 토양과 반응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리적 산성 비료, 생리적 알칼리성, 염기성 비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황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생리적 산성 비료입니다. 이것도 간혹 문제에 나와요. 요즘에 요소도 한 번씩 나오는데 요소는 중성 비료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산성 비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화는 생리적 산성 비료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책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번. 스페인에 현존하는 이슬람 정원 형태로 유명한 곳은, 스페인에서는 우리 딱 하면 스페인 그라나다 지역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이죠. 베르사유는 프랑스, 보르빅 공주도 프랑스, 에스테장은 이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원의 명칭만 들어도 이제 그래도 어느 나라인 정도는 알아야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자, 22번.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끼리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을 우리는 흡집성 해충이라고 얘기하고요. 응애류, 깍지벌레류, 진딧물류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나방 종류는 제가 식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방패벌레, 아니죠. 흡집성, 얘도 흡집성이기는 한데, 혹파리는 혹을 만들어내니까 충형 형성이 되겠고, 박쥐나박은 천공성, 측백나무 하늘소도 천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메모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통 흙의 안식각은, 안식각이라는 거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서 안정을 취하는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30에서 35도를 안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토나 성토를 할 때 이 안식각에 맞춰서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안 무너지겠죠. 23번의 답은 그래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조경양식 발생 요인 가운데 사회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양식이 나타난다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양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정형식, 자연식 이야기할 때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크게 자연환경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지형이나 기후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어떤 양식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중에서 사회환경 요인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상, 민족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럼 기후는 뭘까요? 자연 환경 요인이 되겠죠. 자, 25번. 원명원 이궁과 만수산 이궁은 어느 시대의 대표적 정원인가? 중국 정원에서의 어느 시대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아주 옛날 거, 예전에는 뭐 진나라, 한나라 게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뭐 더 너무 오래된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청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특이한 게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인 원명원 이궁을 좀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답은 청나라입니다. 26번. 옛 처사도를 근간으로 한 은일 사상이 가장 성행했던 시대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많이 헤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은일 사상 나오고 처사도, 이게 사자가 선비 사자자예요. 그쵸? 선비 뭐 이런 거 좋아했던 시대가 언제냐? 조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말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다음 문제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면 또 생각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시다가 어려우면 찍지 마시고 넘기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푼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풀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찍고 나서 갔다가 돌아오면 이거를 내가 아까 찍었는 건지 내가 맞다고 한 건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비워놨다가 1번부터 60번까지 아는 문제만 쭉 푸세요. 그러면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안 푼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내가 아는 문제에서 그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 푼 문제를 확인해서 모르는 거는 넘겼다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사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군자는 매난국죽이죠. 그런데 우리 사군자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문제 나올 때 소나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데, 뭐 이거 우리는 옛날에 이거 아주 어릴 때부터 사군자 매난국죽은 너무 많이 외워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절우라는 게 있어요. 사절우. 그래서 여기에 이 사절우의 경우는 또 소나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사절우와 제가 사군자를 언급했는데 그 차이점, 소나무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간혹 이런 식으로 이걸 반대로 나옵니다. 사절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또 나오니까 그런 거 제대로 하나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28번. 조경미 요소 중 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축, 가상의 선, 축선. 얘기를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축선은 한 개일 때 그 효과가 커서 되도록 2개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원형의 분수에 이렇게 방사상의 축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 설명을 들으셨다면 1번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아실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번. 도형의 색이 바탕색의 잔상으로 나타나는 심리보색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지각되는 대비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보시면 색상이 다른 색을 두고 동시에 볼 때 밀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상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색이 다른 색입니다. 다른 색. 우리가 대비라는 거는 하나 가지고 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비는 상대적인 거 뭐가 있어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저 혼자만 보면 제가 키가 큰지 뚱뚱한지 말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어요. 엄청 등치 크고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날씬해 보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키가 작고 엄청 마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엄청 뚱뚱해 보이고 엄청 커 보이겠죠. 이거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대비라고 합니다. 그 다른 부분을 비교했을 때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대비라고 하는데, 색상 대비는 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색. 지금 여기서 질문이 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색에 관한 대비는 색상 대비. 명도는 명도 차이를 다른 것을 두었을 때 밝은 건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채도 대비도 마찬가지, 이런 걸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말의 뜻을 알고 문제를 풀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은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0번. 노란색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닌 것은? 자, 우리 꽃 색깔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꽃이 제일 많죠. 영추나 개나리, 생강나무, 산수유, 풍년화, 모감주나무, 금목소가 노란색 꽃이 핍니다. 모가나무 같은 경우는 연분홍색의 꽃이 피죠. 우리가 보통 봄에 피는 꽃, 금목소는 봄목소 여기까지는 봄에 피는 거고요. 모감주는 여름에, 금목소는 가을에 피는 건데 시기까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노란색 꽃, 봄에 피는 흰색 꽃, 흰색 꽃 같은 경우는 우리 벚꽃 종류가 흰 꽃이 피고, 분홍색은 우리 복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홍색 꽃이 피죠. 그런 것들 한번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1번. 다음 중 계획 단계에서 자연환경 조사 사원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앞서 자연환경조사 혹은 사회환경조사 내용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 기후, 식생, 수문, 혹은 야생동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인문환경, 사회환경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변 교통량의 경우는 자연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사회환경조사라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주택정원의 세부 공간 중 가장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갖는 공간은? 자, 공공성이라고 그랬어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앞뜰이 바로 공적인 분위기죠. 안뜰은 사적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마의 주택정원 했을 때 아테리움, 페르스틸리움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스틸리움은 처음에 딱 들어가는 아테리움은 공적이고 페르스틸리움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가족들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앞뜰은 전정이라고 해서 대문과 현관 사이에 사람들이 오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밖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고 문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뒷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된 곳입니다. 자, 사적인 거하고 프라이버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뒷뜰은 침실과 면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니까 아예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혹 프라이버시 문제와 사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3번. 조경수목의 크기에 따른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크기라고 그랬어요. 크기에 따른 분류, 우리가 성상을 이야기할 때 크기 혹은 잎의 모양, 그 다음에 상록이냐 낙엽 찌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크기에 따른 분류는 교목, 관목 이런 걸 우리가 크기에 대한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은 답은 4번, 잎의 모양이죠.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풍 색깔이 붉은색으로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단풍 색깔이 붉은색 종류도 있고 황색 계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풍나무가 붉은색 계열이죠. 그래서 단풍나무, 복자기, 신나무 이게 다 단풍나무과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나무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참나무 종류는 또 약간 황색 계열, 갈색 계열의 단풍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개수나무는 노란 단풍이 듭니다. 약간 단내가 나는. 얘도 아니고, 낙엽송도 약간 붉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나무 노란색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단풍이 붉은색으로 드는 것이 대표적인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붉은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서 식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붉은 단풍인 것들로 짝지어진 것들,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붉은 색깔의 단풍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지금은 이번에 이렇게 짝이 됐지만 다른 게 또 짝이 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 반드시 같이 요것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전체로 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5번. 관상하기 편리하도록 땅을 1m 깊이로 패내려가 평평한 바닥을 조성하고 그 바닥에 화단을 조성한 것은, 자, 지면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감상하는 거죠. 시야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침상, 선큰 가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기식과 모둠 화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간혹 요즘에 뭐 설명이 되게 길어요. 여기 지문이 되게 길고 이건 무슨 화단인가 라고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화단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알면 그게 아니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기보다 거의 60분 시험을 보면 3, 40분 만에 그냥 나와버리시는 경우 많으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자, 36번.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과정 중 휴식 시간 등으로 옮겨라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공하는데 휴식 시간 또는 그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발생하는 줄눈을 우리는 시공줄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제대로 그 시공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타설을 했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하자예요. 여기 보시면 하자입니다. 지연제를 사용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해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조인트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익스펜션, 컨트랙션 뭐 이런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에 대한 설명들이 한 번씩 문제에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콜드 조인트는 하자다.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37번. 아스팔트 포장에서 아스팔트 양의 과잉이나 골재 입도 불량일 때. 자, 이게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일단, 아스팔트 양이 많다라는 거는, 아스팔트 아시죠? 끈적끈적한 까만 액체. 그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화되죠. 연화되면 요철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 과잉일 때 파상의 요철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파상이라는 게 물결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들투들하게 튀어나오는 게 혼합물이 너무 불량하거나 아스팔트가 너무 많을 때 연화됐을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짐이 불량해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사의 하자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국부치마라든지 국부치마 같은 경우는 집안이 연약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균열은 우리가 이제 그 양생이라든지 이런 게 불량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8번. 복잡한 형상의 제작 시 품질이 좋고 작업이 용이하며 내식성이 뛰어나고 탄소 함유량이 1.7에서 6.6%.
용융점은 1100에서 1200도로 선철에 고철을 섞었다. 선철에 고철을 섞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은 주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홀 뚜껑 많이 보셨죠? 그게 주철로 만든 겁니다. 예, 선철에다가 오래된 그러니까 못 쓰는 고물 고철을 녹여서 섞어서 새로 만든 것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서 많이 사용하죠. 39번. 재료의 굵기, 절단, 마모 등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난 것을 우리는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경도에 대한 설명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앞서 제가 강도나 취성이나 연성, 전성에 대한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크롬산 아연을 알료로 하고 알키드 수지를 전색료로 한 것으로서 알루미늄 녹막이 초벌칠에 적당한 도료는 자, 이제 부식에 강하기는 하나 알루미늄도 녹막이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징크로메이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광명당과 파커라이징 같은 경우는 철의 녹막이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라파이트라는 거는 우리 골프 클럽 아시죠? 그거 헤드 만들 때 사용하는 가벼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분말 도료를 스프레이로 뿜어서 칠하는 도장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분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칙칙 이게 손잡이를 잡으면 우리 왜 그 물 분무해 주는데 왜 자동으로 잡으면 계속 나가는 그런 분무기 있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분체 도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보통 가구 도장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단점은 그러니까 골고루 뿌려지고 이렇게 흐름이 없어서 이 도장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루이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 야외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분재라서 아주 미세한 가루라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야외 작업을 할 수 없고요. 야외 작업할 수 없고 별도의 도장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도장실,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분진 발생하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마른 목골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요 길이 해놓고는 1대 1.5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얘를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1대 1.5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길이와 너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와 그래서 전체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빼면 이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넓이를 만들고 요 마른 목골을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거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산수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요즘에 다시 한 두어 번 정도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 총 사각형을 만들고 그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공식이랑 계산 방식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하수도 시설에 따라 오수관거의 최소 간격은 몇 미리를 표준으로 하는가? 지금 보시면 오수라 그랬어요. 오수는 더러운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는 빗물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오수관거는 200, 우수관거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수관거 뭐 아니면 오수관거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야외용 의자 제작 시 2인용을 기준으로 할 때 길이는 자, 우리가 의자 얘기는 벤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1인용 의자의 경우는 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인용인데 왜 120이나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 앉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앉으려면 1m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과 나와의 간격이 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120 정도를 우리는
2인용 의자라고 하고요. 180은 3인용 의자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중에 도면을 그리실 때 벤치를 설치하는데 2인용 벤치를 설치하시오, 3인용 벤치를 설치하시오라고 제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규격을 1200에 400, 뭐 1600에 500 이렇게 규격을 주기도 해요. 하는데 아주 간혹 2인용, 3인용 하면서 말로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0cm 정도입니다. 자, 다음 45번. 큰 나무이거나 장거리로 운반할 나무를 수송 시 고려할 사항. 자, 나무 얘기 제가 할 때 항상 그리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뿌리분이 앞이고 줄기가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잘못됐죠? 뿌리분이 트럭의 뒤쪽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오게 한다라는 거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안 잊어먹겠죠? 네, 46번. 잔디밭 조성 시 떼짱 심기와 비교한 종자 파종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잔디밭을 조성할 때 떼짱 심기와 비교한 종자 파종의 경우는 잔디밭 조성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떼짱 심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비용이 내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럴 경우에는 종자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파종은 작업이 쉽고 균일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오히려 뿌리가 튼튼해 가지고요, 균일한 잔디를 얻을 수 있어요. 균일하고 치밀한 잔디.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데 떼짱 식재를 하기도 하지만 롤 잔디를 식재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종자 파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균일하고 치밀한 잔디를 얻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단점이 요거예요.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거. 요것만. 근데 넓은 면적의 경우 균일한 잔디를 이용하고 골프장은 특히나 제가 생각에는 파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7번. 조경수목의 관리 계획을 정기관리 혹은 부정기관리, 임시관리로 분류할 때 이때 정기관리 작업에 속하는 것은, 자, 정기관리라는 거는 매일 혹은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답은 거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관리 작업의 점검, 그러니까 매번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된 게 없는지 점검은 이건 수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체킹을 하는, 양호한지 뭐 문제가 있는지 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주죠. 물을 뭐 1월 달에 줬다가 9월 달에 줬다가 아니면 뭐 안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것이 관수 시비 제초 전정입니다. 부정기는 나무가 죽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기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고사목 제거도 마찬가지. 임시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을 임시관리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48번. 수목 외과 수술 방법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썩었어요.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제거해야죠. 썩은 부분을 제거해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술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종기가 났어요. 어디가 종기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종기가 난 부분을 없애야죠. 짜든지 뭐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살균 방충, 살충, 뭐 방수 이런 처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처를 짰어. 그러면 살균 소독부터 하겠죠. 소독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처 부위에 아마도 병균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은 병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기를 꽉 짜내면 구멍이 뻥 뚫려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혹은 충진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에폭시 같은 걸, 뭐 폴리우레탄 폼 같은 걸로 하면은 내가 쏜 양의 거의 한 4배 이상 부풀어 올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매끈하게 매트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곡 나무 껍질, 코르크 껍질이 있어요. 코르크 아주 잘게 썰은 거를 있어요. 그거를 발라주고 수지 처리는 더 이상 물이 또 얘가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물이 다시 스며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쫙 싸주죠. 이때 주의할 거는 형성층을 드러나게 한다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수피보다 조금 밑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뭐 상세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요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뭐 진짜 뜨문뜨문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과 수술 방법 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9번.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잔디는 한지형 잔디로 이 표면에 도드라진 줄이 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지형입니다. 한지형은 제가 서양 잔디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양 잔디 4가지가 나와 있네요. 하지만 버뮤다 그래스는 난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질감이 거칠대요. 그 다음에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다 합니다. 거칠다 그랬어요. 벤트그라스는 너무 보드라워서 제가 그린에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아닐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주형으로 분홀로만 퍼져 자주 깎아주지 않으면 잔디밭의 기능을 사실할 때 비탈면 녹화에 많이 쓴다. 얘는 톨회스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네요. 네. 50번. 다음 중 고강나무의 꽃 색깔은, 자, 고강나무는 흰색입니다. 흰색 꽃이 피는데 낙엽 활력 관목이고요. 국수나무랑 같이 해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국수나무는 황백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란빛이 속 안에 살짝 들어있어요. 그래서 황백색이라고 얘기하고 고강나무는 백색 꽃, 흰 꽃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문제에서도 다뤄지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51번. 주거 지역에 인접한 공장 부지 주변에 공장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가스 분진 등의 대기 오염과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무슨 녹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 식재를 한 곳인데 그런 녹지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녹지를 우리는 완충 녹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주거 지역이 있고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굴뚝에 나쁜 연기들이 막 나요. 보기도 안 좋겠죠. 그러면 이 주거 지역과 공장 지역을, 그러면 여기 누가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살겠죠. 그래서 얘를 막아주거나 혹은 공기 나빠진 이 양황산 가스를 좀 정화시켜 주거나 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중간에. 그러니까 얘와 얘의 나쁜 거를 완충시켜 준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완충녹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녹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충이라는 게 범퍼 혹시 아시죠? 차 앞에 박으면 차 사고를 약간 좀 완화시켜주는 범퍼 아시죠? 완충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뭔가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완충 녹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폐 식재와 우리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차폐 녹지는 뭔가를 가리거나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록이면서 교목인 것이 좋습니다. 간혹 뭐 당연히 사철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차폐는 가리는 거기 때문에 큰 거를 가려야 될 경우에는 교목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상록인 게 먼저고 교목이어도 되고 뭐 관목이어도 되지만 일단 상록인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낙엽인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설명이 좀 쉬울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2번. 목재의 수축률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 목재는 안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분이 보통 한 60-70%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수분 때문에 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요. 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마른 경우는 수축률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목재는 건조를 시켜도 함수율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을 하는데 그 수축률이 요렇게가 수축이 잘 되냐, 이렇게가 잘 되냐, 이렇게가 잘 되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A, 요 방향을 우리는 접선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섬유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나무의 직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름 방향, 방사 방향이라고 하고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유 방향의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섬유 방향이니까 요거는
요게 섬유 방향이니까 요거는 섬유 방향의 수직 방향인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방사 방향이라고 하고, 요렇게 된 거를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축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축이 A 부분이 수축률이 가장 크고 A 방향이 요 촉 방향이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방사 방향, 그 다음에 길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속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가 여기 특히 요쯤에가 형성층이 있단 말이에요. 물관체관도 있고 관다발이 있고 뭐 어쨌든 여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물기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수축률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이쪽은 요렇게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방향이 제일 적은 이유는 요렇게 되는 거는 나무가 커가는 방향이고, 겉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피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물기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 속 수분의 구성을 보면 수축이 뭐가 더 많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학생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형성층 물관체관이 있는 분이 당연히 물기가 많다는 정도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다음 토관 중 45도 곡관은 뭐 그냥 봐도 아는 얘기죠. 다른 건가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뭐 그냥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얘는 직관, 90도관, T형, 45도 곡관입니다. 이제 관의 모양이 저렇게 일자로 직관이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꺾인 것도 있고, 뭐 T자로, 이거는 세 개를 연결할 때, 얘는 두 개를 직각 방향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4번. 일반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적인 녹지 계통.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문제에 계속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방사 황상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독일의 켈룬인데, 시민 녹지에서 여기 보시면 시민이 녹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도시의 모양에 따라, 도시의 형성 주변 모양에 따라 이거는 뭐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식은 뭐 이렇습니다. 집중형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게 방사식이에요. 녹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형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식은 이렇게 형성돼 있다. 방사환상식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분산식은 녹지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거를 분산식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이 분산식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5번. 동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동선은 여기 보시면 가급적 단순하고 명쾌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동선이라는 거는 보도일 수도 있고 차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걸 다 포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 단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성격이 다른 동선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지금 금방 제가 차도 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야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급적 동선의 교차를 피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동선 이렇게 있으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우회를 한다거나 다르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차도와 보도가 연결되거나 교차하는 경우 그렇게 쉽지 않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동선은 짧게 해야죠. 그래야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죠. 여러분도 뭔가 집 안에서도 실내 그 가구 배치할 때도 동선이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제 앉아서 뭘 작업을 하는데 가까이에 뭐가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56번. 근대 독일 구성식 조경에서 발달한 조경 시설물의 하나로 실용과 미관을 겸비한 시설은?
예전 문제에 아마 독일의 구성식 정원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뭔가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원을 우리 구성식 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벽천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벽천은 이렇게 수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있으면 벽천이에요. 얘가 이제 물이겠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흐르게 하거나. 이게 수반이 더 작아도 돼요. 수심도 낮아도 되고. 우리 인공폭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실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경시설은 도입하고 싶은데 수경시설을 만들려면 이상하게 물도 뭐 구덩이도 파야 되고 뭔가 넓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실용적인 면적을 작게 차지하는 수경시설이 벽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분수는 스페인에 많이 사용했고 나이탈리아는 캐스케이드, 프랑스는 커넬, 운하입니다. 엄청 조용하고 넓은 그런 느낌. 그래서 각각 나라별로 그 수경시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지형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했다는지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7번.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 시 보수 방법. 아스팔트 우리 아스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스팔트 다 아실 겁니다. 그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장 방법이고요. 균열됐을 때 보수하는 방법. 자, 2번 보면 모래살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보통 보면 표면을 더 씌우기도 하고요. 더 씌우기도 하고 위에다 그냥 아스팔트를 발라버리잖아요. 균열 생기거나 뭐 그런 곳에. 그런데 보면은 더 씌우기 공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패칭, 그 부분을 톡 따요. 요 부분을 이렇게 된 거를 요걸 다 따가지고 다시 요만큼을 다시 덧대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죠. 네. 자, 다음 58번. 골프장 그린의 면적.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번 나왔는데, 이게 그 설계 기준에 있어요. 설계 기준에 있는데, 요즘 골프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 더 큰 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더 크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설계 기준에서 얘기할 때, T의 면적은 400에서 600이면, 그린은 T의 면적보다 조금 더 큽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는 400에서 500제곱미터, 골프장 그린의 면적은 600에서 900제곱미터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크고 작고는 하다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서 질문은 그린의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600에서 900이 되겠죠. 자, 59번.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아닌 것은? 자, 이게 우리 꽃이 먼저 피는 것을 우리 선화후엽이라고 합니다.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고 나면 혹은 꽃이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잎이 나는 거예요. 잎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겁니다. 승질 급하죠. 꽃부터 피우려고. 왜 그러냐면 봄에 꽃부터 피는 애들은 보면 빨리 열매를 달아서 주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열매를 먹어야 열매를 새나 동물이 먹어야 다시 그게 뿌려져서 다음에 또 자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꽃부터 피우는 겁니다. 왜냐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이 보면 선화후엽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산수유가 대표적이죠.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박태기뿐만 아니라 개나리도 그렇습니다. 개나리도 보면 꽃이 쫙 피다가 꽃이 한 3, 4월 달에 피다가 한 4월 중반, 5월 달 되면은 꽃이 다 떨어지고 잎만 남아있죠. 네, 그런 걸 선화후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화살나무 3번입니다. 자, 마지막 60번. 센트럴파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센트럴파크는 옴스테드와 보우라는 사람이 설명했고요. 르 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은 그 대도시론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대도시론. 그 다음에 휴먼 스케일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르 들어가서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하워드가 전원도시론, 그 다음에 레드번 계획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대도시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굳이 위성도시를 또 만들어서 돈을 쓰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니, 그러니까 수도에 살고 싶어 하니 차라리 아파트를 지어라. 높게. 고층 빌딩. 고층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 거기 살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다 살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온 사람은 다시 다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건축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르꼬르부지에 나오면서 휴먼 스케일까지 나왔는데, 휴먼 스케일은 뭐냐면 인간 척도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이전에 고대나 뭐 아니면은 그 중세 이때 보면은 창문이 턱도 없이 크거나 아니면 창문이 엄청 조그마거나 문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만해요. 사람은 이만한데. 그래가지고 쿵쿵쿵 떨어지면 집사가 나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죠. 2명이. 그리고 이런 집에, 이게 성이에요. 그러면 창문이 요만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규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르꼬르부지에라는 건축가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은 사람의 몸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문, 손잡이는 사람 손이 닿는 위치에 손잡이를 달고, 창문은 내가 열기 편하게 요쯤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꾼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맞는 비율에 맞는 건축물을 만들게 된 사람이 르꼬르비제고, 그거를 적용한 사람이 르꼬르비제입니다. 그래서 휴먼 스케일 하면 르꼬르비제 대도시론, 이걸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최신 문제에서 또 이런 게 언급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3회 모의고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